안녕하세요. 주간 전망대입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추경이 집행되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이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뉴스에서 자주 회자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어려워졌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오늘은 우리 그야말로 이 분야에 깊은 인사이트를 갖고 계신 전문가 세 분 모시고 우리 한국 경기에 대한 진단 갖는 시간으로 꾸며보겠습니다. 네, 오늘 주간 전망대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현대경제연구원의 고문으로 계시죠, 최양호 박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오랜만에 나와주셨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과 신세동 교수님도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건국대 경제학과 최백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예, 저 뭐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으로서 가끔씩 이렇게 좀 막 흥분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 분을 모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이제 흥분이 되는 이유는 첫째, 우리 공부 많이 하신 박사님들 모시고 얘기하다 보면은 이 분명히 내용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 이렇게 교묘하게 애매모호하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아는 한 우리 세 분은 그런 거 없으신 아주 명쾌하게 하실 말씀 그대로 해주시고 또 색깔 분명하시고 그런 점에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6월 중순을 넘기면서 뭐 연준발 그리고 22발 굉장히 이제 통화 정책 스탠스가 완화적으로 돌면서 뭐 달러가 약해지고 주식도 조금 힘을 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만 그 약발은 조금 떨어지고 이제 당장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뭐 저희가 목요일 녹화입니다만 금, 토 있게 되는 G20에 다들 시선이 집중돼 있긴 합니다. 뭐 그런 걸 갖다 예상하는 거는 당장 뭐 하루 이틀 후에 나오는 결과를 보고 대응을 해도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쪽에 계속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세 박사님들 모시고 우리 한국 경기 진단 한번 가져오는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이렇게 뭐 시작하는 의미로 우리 현재 경기 뭐 다들 뭐 어렵네 이런 얘기를 하고 정부 측에서도 전반적인 어떤 하방 전망이 좀 강해지고 하는데 한번 우리 세 분 교수님 한번 말씀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최 교수님부터 한번 전반적인 진단을 한번 가볍게 한번 하고 가볼까요? 저는 지금 경제 상황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수출 충격이고요. 수출 충격. 예, 수출 충격인데 우리가 수출 충격이 그 한 5년 전에 2015, 16년도에 연속해서 이제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했던 적이 있었어요. 네, 네. 예, 근데 이제 그때하고 좀 차이가 있는 게 예. 그때는 이제 그 건설 경기 부양 이걸로 좀 어느 정도 이제 방어를 한 측면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네. 이제 추경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역할을 했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건설 경기 거품이 이제 지난해부터 꺼지면서 그러니까 이제 공급 과잉 상태로 이제 돌면서요. 네. 그러면서 건설 투자가 지금 지난해부터 마이너스 행진을 계속하고 있죠. 예. 그리고 2015, 16년도하고 차이 중에 또 하나가 보게 되면은 반도체 경기가 지금 이제 끌어내리고 있는 수출 네. 감소거든요. 네. 근데 이제 반도체 수출 같은 경우는 반도체 수입하고는 밀접하게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반도체 제조 장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수입을 많이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들이 되게 기업의 설비 투자로 잡히는데 네. 설비 투자도 좀 이제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죠. 그게 이제 그러니까 2015, 16년도하고 이제 그 중요한 차이다 보니까는 나머지 남아있는 부분이 이제 가계 소비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 부분이고요. 네. 이제 정부 지출이 남아있는데 정부 지출은 뭐 추경이 지금 어쨌든 간에 상대적으로 지금 지연이 되고 있면서 그것도 좀 이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는 저는 지난해 연말부터 사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저는 2% 넘기 힘들겠다고 저는 사실 예측했었어요. 추경을 굉장히 대규모로 편성하지 않는 한에 있어서는 정부 성장률 목표치 달성은 힘들다고 제가 연말부터 사실 얘기했었는데 그런 점에서 그 성장률에 비하면은 저는 그 가계 소비가
내수가 예. 어느 정도 선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예. 전반적 뭐 2% 미만 성장률에 비하면은 예. 가계 소비가 그래도 상당히 선방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신서준 교수님께 네. 여쭤보겠습니다. 똑같은 예. 그 지금 현재 상황을 저는 지난 40년을 놓고 보면 예. 거의 최악이다. 지금이 최악이다. 왜 최악이냐 하면 일단 뭐 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동행지수라는 게 있어요. 예. 지금 현재 경제가 예. 어느 정도 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 종합적인 네네. 지표입니다. 이게 지금 13개월 연속 내려왔어요. 예. 이제 지난달에는 안 내려오고 제로인데 예, 예. 그래서 이제 정부는 이게 바닥을 찍었다 뭐 이러는데 이제 내일이면 판가름이 나요. 근데 지난 내일 뭐가 나옵니까? 그 이제 그 수치가 나오니까. 예, 예. 근데 지난 40년 동안 IMF 때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연속 12개월 내려간 유일한 케이스입니다. IMF 때가요. 네. 97년이. 97년, 98년 저번에. 예. 지금 이번이 그 기록을 갱신을 했어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한 번 더 마이너스가 나오면 우리가 진짜 전인 미답 가보지 않았던 불경기를 가고 있는 것이고 IMF보다도 지금이 더 어렵다고 보는 이유는 IMF는 한 1년 반 정도 충격이 딱 오고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수출이 회복됐어요. 환율 때문에. 그랬죠. 근데 지금은 보세요. 아까 우리 최 교수님 말씀 맞다나 건설 안 좋죠. 네. 그다음에 수출 안 좋죠. 예. 설비 안 좋죠. 최근에는요. 민간 소비마저 지금 빠른 속도로 떨어지고 있어요. 네. 지금 한국 경제에서 유일하게 좀 핑크빛이라고 할 만한 데는 재정 끌어다가 정부가 성장을 주도하는 네. 정부 소비, 네. 정부 투자. 네. 요걸 제외하면은 최악이다. 저는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지난 40년을 놓고 보면은 뭐 수치를 떠나서 상당히 어려운 국면으로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최 박사님. 이런 질문은 지금 신임 정책실장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희가 이거 뭐 알겠습니까만은 저는 뭐 이제 다 말씀을 이제 잘 네. 정리를 해줬지만 모든 수치가 1998년도, 2008년도로 다 돌아갔다. 그 위기들을 두 번 맞았지 않습니까? 근데 네. 지금 보면은 어떠한 조짐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우리나라의 모든 경제 위기 때 전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경상수지가 적자가 나고요. 원화가 약세로 갑니다. 근데 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한 거죠. 네. 따라서 지금은 특단의 대책이 아니면 위기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굉장히 변곡점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떤 특단의 대책이 새로운 경제팀이 내놓느냐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우리도 이번에 좀 더 활발하게 의견을 좀 내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신 교수님께서 언급하셨던 경기 동행지수, 뭐 경기 선행지수 이런 쪽. 네. 최근에 현대경제연구원에서는 그 뭐 살짝 이렇게 회복 국면이 들어선다는 뭐 리포트도 나온 것 같던데. 하락세를 멈춰서 저점을 형성했다. 이 부분을 지금 조금 뭐 우리가 전향적으로 좀 해석을 한 긍정적으로 거죠. 해석한 것이다. 그렇다고 그래서 뭐 선행주수가 이제 100이 넘어야 좋다는 건데 네. 다 100 미만으로는 지금 계속 가고 있고요. 네. 하락세가 좀 멈춰서 그것이 옆으로 횡보한다 그러는데 더 무서워요. 횡보를 해서 이게 동력이 없이 올라갈 수 있는 동력을 빨리 찾아줘야 되거든요. 네. 선행지수나 네. 동행지수는. 근데 그 부분이 소위 말하는 뭐 트랩에 걸려갖고 몇 달 옆으로 쭉 횡보를 해버리면요. 네. 진짜로 아까 최백원 교수께서 말하는 대로 우리 1%대 지금 뭐 이 경제 성장률 그다음에 잠재 성장률이 무지하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일단은 하락세가 약간 멈추는 듯한 모습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거나 수치로 조금 접근해 보자면 1분기 GDP 성장률이 전년 대비 1.8%입니다. 올라갔죠. 근데 전분기 비로는 애초에 나왔던 속보치가 마이너스 0.3 그리고 이제 수정치가 마이너스 0.4, 0.1%포인트 더 악화됐는데 지금 이런 뭐 1분기만 봐서는 굉장히 극한데 지금 이런 흐름이 지금 우리 정부에서 말하는 2% 성장이 가능할까요, 교수님? 이런 추세라면은? 저는 추경 편성이 대규모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2% 저는 한 1.8% 정도로 원래 예측을 했었어요. 지난해 연말에요. 네, 올 한 해 예. 연간 1.8% 예, 성장. 1.8%. 네. 근데 그게 1분기가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서 이제 전년 대비해가지고 한 1.8%는 지금 나왔다고 지금 네, 얘기하시잖아요. 네, 네. 그게 저는 지난 연말에 다시 저는 한 1.8% 나올 거라고 네. 제가 계산했었어요. 근데 그 믿음엔 변함이 없고요. 그 당시에 제가 그래서 정부가 너무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제 네. 뭐 추경 편성할 때도 너무 적게 편성했고 네. 이런 얘기를 계속 지적을 했었는데, 근데 지금 두 분이 말씀하는 것 속에서 제가 좀 약간 이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요. 네. 경기 동행 지수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이제 지난 4월달에 이제 경상수지 적자로 돌아선 거 이런 걸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성장률이 지금 2% 밑으로까지 지금 저도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러는데, 성장률 수치만 가지고 지금 경기의 실상을 다 지금 반영이 안 돼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 예를 들면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고용 같은 지표를 보게 되면은 네. 물론 이제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최악의 상황은 저는 넘어갔다고 봐요. 지난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고용 지표가 굉장히 안 네. 좋은 뉴스들이 한 해 내내 이제 우리가 뉴스가 나오고 그랬었잖아요. 네. 근데 최악의 상황은 넘어갔다. 그리고 그것이 올해 1분기에 보게 되면 가계소득에서요. 예. 가계소득에 있어서 2015, 16년도에 그러니까 수출이 그러니까 곤두박질 치면서요. 2016년도에 1분기부터 전체 가계의 그러니까 40%가 소득이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명목소득이요. 네, 네. 마이너스 행진을 했었어요. 그래서 4분기에 가가지고 60%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전체 가계 중에서요. 예. 근데 지금 이제 올해 1분기 보게 되면 한 20%, 하위 20%만 줄어들고 있고, 예. 물론 명목소득이지만은 나머지 이제 그러니까는 그 유해 계층들은 어쨌든 간에 명목소득이 플러스로 이제 어쨌든 개선되고 있어요. 네. 그럼 이 부분하고 우리가 흔히 보는 설비 투자라든가 건설 투자, 성장률 수치하고 네. 이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괴리가 어디서 발생하고 있는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성장률 수치가 그러니까 우리가 대개 보게 되면 3% 밑으로 떨어진 이후에는요. 네. 굉장히 가계들 중에 상당 부분들은 그 성장의 혜택을 못 보고 있었어요. 네. 지난 어쨌든 한 10년 가깝게 보게 되면요. 네. 그런 점에서 최근에는 성장률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계의 그러니까 소득이나 일자리 부분들은 상당히 어쨌든 정부가 어쨌든 간에 뭐 재정을 투입을 하든 어쨌든 간에 정부 재정 투입은 뭐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많이 했었던 거예요. 네. 네, 추경 많이 했었던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이 일종의 그 괴리감이, 지표상의 괴리감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부분들을 그러니까 너무 고전적인 그 관점에서, 그러니까 기업 설비 투자라든가 아니면 건설 투자 이런 굵직굵직한 거시경제 지표만 가지고 얘기를 해가지고는 그러니까는 경기의 실상을 저는 제대로 짚어낼 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 반론이 있을 만한 좋은 건데. 질문. 저도 우리 최백 교수님 뭐 지금 웬만한 정상적인 경제학자라면 네. 경제 성장률에 문제가 많다 그놈이. 성장률이 정말 문제가 많아요. GDP 산출 방식이나 네, 아마 방식도 그렇고 뭐 샘플도 그렇고 네. 뭐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성장률 갖고 왈가왈부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를 제가 30년 전부터 했고요. 그래서 저는 야, 이 대통령들이 항상 민생 말만 떠드는데 네. 대통령이 챙겨야 될 민생이 뭔가 하는 걸 가지고 네. 민생 지수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교수님께서 네, 국가미래연구원에서 예. 한 10여 년 전에 예. 해서 그걸 만들었습니다. 그걸 지금 노무현 정부 때서부터를 100으로 놓고 네. 지금 계속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1분기 민생지수가 나옵니다. 그 안에는 네. 성장률뿐만이 아니라 고용, 그다음에 뭐 집값, 그다음에 뭐 소득, 뭐 한 열 몇 개 그 지표가 들어가 있어요. 예. 이번에 통계가 지금 좀 있으면 릴리스가 되는데요. 네. 역대 최하입니다 지금. 그리고 지난 분기에 88.7이었는데 이번 분기에 87.3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기 사이에 그 지표가 1이나 떨어졌어요. 그래서 최백윤 교수 말씀 맞다나 이 성장률이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 동의한다. 그래서 다른 과학적인 방법으로 민생을 지금 지표를 내보면 네. 지금 뭐 역대 정부보다 지금 최악의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제 네. 그걸 이제 우리는 들이대는 거죠. 지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평소 어떤 여러 가지 토론 뭐 여러 가지 우리 언론 매체에서 이렇게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을 보셨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패널 세 분 소개했을 때, 야, 오늘 재밌겠다라고 생각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왼발의 달인 우리 하석주에 해당하는 우리 최백은 교수님, 베컴처럼 오른발 잘 쓰시는 우리 신세동 교수님, 지금 우리 최 박사님은 지금 손흥민이세요. 왼발 오른발 다 쓰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저 최복은 교수님 팩트 체크를 좀 하고 가야죠. 예, 좋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지금 실질 국민초소 GNI는 GNI. 감소됐어요.
감소? 실질 구매력을 가진 우리 실질 소득은 얼마 전에 우리 3만 불 넘었다고 좋아했지 않습니까? 했는데 그거는 지금 1분기에 전에서 내려왔고요. 우리가 3만 불 넘은 건 환율의 영향도 많고요. 네. 그다음에 15년으로 바꾸니까 이게 2018년도로 지금 내려간 부분이 있고요. 네. 사실 명목 성장률이 작년 4, 4분기하고 올해 1, 4분기하고 다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0.3, 0.8. 뭔가 지금 구조상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쫙 보면은 뭐 이 재정 넣고 뭐 이러는 것들의 이 스탠스가 어디서부터 나오냐면 이 전체가 생산성의 침체거든요. 네. 구조적인 문제인데 경기의 어떤 순환적에서 하강기로만 지금 보고 있는 듯한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들어가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우리 사실 뭐 고용 문제도 이제 위기를 넘었다고 말씀하시지만 한 뿔만 걷고 들어가면 65세 이상이 30만 명이 늘어나는 거예요. 예, 예. 그리고 40대, 30대 좀 줄어들고 있고 네. 제조업이 줄었고 국가의 생산성이 줄어드는 고용 체계로 가고 있다는 거죠. 네. 36시간 이상에서 20만이 줄고요. 미만에서 60만이 늘고요. 네. 그러니까 양질의 일자리로 해서 국가의 생산성이 느느냐 이 부분은 한번 우리가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의 어떤 순환 주기적인 그런 뭐 측면보다는 국가의 생산성과 이 경쟁력에 관한 새로운 어떤 이 방법을 우리가 특단의 대책을 쓰지 않으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예. 근데 저는 있잖아요. 네. 제가 지금 이제 그 실질 소득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제가 아까 이제 명목 소득으로 분명히 제한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표현을요. 했는데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상당히 그 기초 체력이 굉장히 약화됐다는 것에 대해서 절정으로 동의를 해요. 제가 그래서 뭐 이 지금 경제 상황은 제조업의 위기다. 제조업의 위기다. 이런 얘기를 표현을 하는 이유가 제조업의 위기가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 본격적으로 이제 드러났어요. 예? 우리나라는 제조업하고 수출하고 이게 이제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금융위기 이후에 어쨌든 간에 2012년부터 수출이 한번 마이너스 성장 한번 기록했다가요. 마이너스 1.2% 기록했다가 그다음부터 이건 개걸음하다가 2015, 16년도에 이렇게 쭉 이제 빠졌었죠. 빠졌었는데 사실 그 제조업이 이제 그러면서 수출이 충격을 받으면서 제조업이 가장 이제 그 충격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받게 되죠. 그럼 제조업에 대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 산업 구조를 갖고 있고 경제 구조이다 보니까는 그게 연쇄적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비유를 하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마을에 그러니까 위에 뚝이 이제 지금 물 터졌다 이거예요. 네. 뚝이 올랐으면서요. 물이 범람을 할 게 아닙니까? 물이 범람을 하면서 그러니까 마을이 잠겨요. 잠기면 이제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주민들이 물에 빠져 이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근데 주택도 침수당하고 이러면 이제 당장 정부 차원에서 할 일은 뭐냐? 사람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목숨을 먼저요. 그리고 일단 목숨을 구해내는 것뿐만 아니라 임시 주거시설도 마련해 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근본적인 대책은 뚝을 재건을 해야 되겠죠. 뚝을 재건하는 건데 이 뚝을 재건하는 것이 바로 제조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산업 생태계를 재구축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 이전부터 이미 그렇게 진행됐었다 이거예요. 진행됐었던 것이고 그러면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이게 그러니까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2016년도에 가계의 60%가 명목소득이 후퇴하는 중산층까지 붕괴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출범했다 이거예요. 그럼 그 상황 속에서 문재인 정부가 해야 될 것은 뭐냐? 일단 사람 목숨들을 구해내야 되는 거죠. 그 차원 속에서 제가 올해 1분기에 명목소득으로 하위 20%를 제외하고 하위 20%는 평균 연령이 63.3세입니다. 이건 구조적으로 그러니까는 소득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 연령층들이에요. 그러면 이 층들만 빼놓고 나머지가 그러니까 적어도 명목소득, 저는 실질소득이 그러니까 개선됐다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명목소득이 그래도 어쨌든 간에 플러스로 반전되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제가 아까 그래서 발등에 떨어진 불은 지금 어쨌든 끄고 이렇게 껐을 뿐이지 우리 경제 체력이 기본적으로 약화된 부분은 여전히 지금 진행형이다. 근데 이 얘기는 저도 동의해요. 최백운 교수님 말씀을 저도 동의를 하면서 이게 지금 그게 명목 소득이든 실질 소득이든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 네. 그 기준이 언제냐에 따라서 스토리가 달라져요. 기준이 지금 언제냐. 최백운 교수님은 2018년도 네. 뭐 한 3분기쯤 대비해서 이야기하면 증가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시점을 놓고 2년을 딱 비교해 보면 명목도 내려갔고 실질도 내려갔어요. 아, 선생님, 저 근데 있잖아요. 그거 이제 좋은 지적이신데 그러죠. 제가 지금 비교한 거는 물론 전년 1분기 대비해서 한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소득은 어쨌든 간에 같은 분기 대비로 해야 되니까는. 근데 이제 2017년뿐만 아니라 2016년도하고 비교해 봤을 때 보게 되면요. 17년도에 잠깐 개선됐었어요. 이제 수출 석권이 이제 이렇게 좋아지면서요. 개선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 한 30%까지 제가 10분위 비율까지 쭉 봤는데 하위 30%까지는 그러니까는 명목소득이 아직 개선이 이렇게 회복이 안 됐지만은 선생님이 얘기한 그 시점에 비해 가지고 그 30% 이상 부분들은 회복이 되고 더 증가했다 이거예요. 그런 점에서 제가 이제 아까 했듯이 2016년도에는 초기에 40%에서 60%까지 그러니까는 소득이 붕괴되고 있었던 것에 비하면은 여전히 어쨌든 간에 그래도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급한 불은 껐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던 게 바로 하나만에 저 더 지적할게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기 직전을 놓고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2년 동안 뭐 추경도 엄청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좋습니다. 추경 엄청 안 했는데. 아니 10몇 조 아니, 했지. 박근혜 때에 비하면 물론 10몇 조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럼 가처분 소득 갖고 이야기할게요. 가처분 소득을 우리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를 100이라고 놓았을 때 가처분 소득을 네네네. 각종 뭐 뗄 거 다 떼고요. 1분위가요 86.4. 1분이라 하시면은 제일 못 사는 20%. 못 사는, 네. 네. 그다음에 2분위가 95.8. 3분위가 99.2. 4분위가 99.9. 5분위가 96.8입니다. 네. 그러니까 2년 동안 문재인 정부가 어마어마한 돈 걷어서 어마어마한 재정을 투입하고 했지만 네. 가처분 소득은 전 분위가 다 줄어들었다. 그건 어떻게 설명할까? 네. 아니, 그래서 어마어마한 재정 투입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근거로 얘기하시죠? 일단 재정이 벌써 2년 동안 7% 9% 하면서 아니 재정엔 자연 증가분도 있는 거잖아요. 하석주 교수님, 저 백흠 교수님 잠시만요. 일단 우리는 잠시만요. 그러겠습니다. 오늘은 사실 제가 필요 없이 세 분만 이렇게만 하더라도 이거는 밤을 새는데 예 그런 날인데 그러면 하나하나 좀 궁금증을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이나 우리 같이 시민들의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갖다가 저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자, 뭐 정부 예를 들어 기재부라든지 뭐 중앙은행인 한은 아니면 청와대 할 것 없이 경기 진단을 하면서 이렇게 좀 힘든 시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제일 큰 이유를 대외 불확실성 이런 식으로 대외 요인을 갖다 듭니다. 그래서 저도 가끔씩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뭐 국민된 입장에서는 뭐 아닌 말로 옛날 정부 박근혜 때문이야. 지금은 문재인 때문이야. 이런 식의 표현들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지금이 어느 정부 어떤 그 경제관을 갖고 있는 그가 한다 하더라도 지금 시점 이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독특한 미국 대통령이 지금 우리가 전후에 익숙해져 있던 이 국제 질서가 다 지금 흔들고 있는 이 와중이라면 쉽지는 않겠다 하는 부분인데 제가 여쭙고 싶는 것은 그러면 대외 요인밖에 없느냐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든 것이. 오늘은 그래서 대외 요인은 뭐 뻔합니다. 뭐 트럼프 대통령이 뭐 여기저기 다 아무데나 관세 때리고 친구도 없고 적도 없고 그런 부분인데 그러면 이제 조금 대내적으로만 봤을 때 그러면 이 대외적으로 불확실성이 크고 여러 가지 경기 우호적이기보다는 경기에 좀 비관적인 뉴스들이 많은 이 시절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문제의식을 한번 가져보고 싶은 거죠. 최 박사님께 먼저. 네. 아니 저 사실 대외적인 부분 미중 무역 전쟁 네. 다 지금 반영이 돼 있습니다. 시장에 다 그리고, 반영돼 있고 시장에 뭐 다 반영이 돼 있고 미중 무역 전쟁은 지금 변수가 아니라 상수화로 넘어갔고요. 네. 이 무역 이런 부분을 하지만 이건 사실 이 기술 그다음에 패권을 둘러싼 전쟁이기 때문에 네. 지금 벌써 무역 전쟁은 금리 그다음에 환율로 벌써 전쟁으로 옮겨 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뭐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 인하하니 안 하니 지금 하고 있는 부분들이 그러한 부분들로 벌써 돌아갔다는 것은 네. 결국은 금융 싸움으로 지금 붙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현재 뭐 우리가 뭐 제조 뭐 이런 부분에 지금 생산성이 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거기에 우리가 또 취약할 수 있는 금융 부분까지가 우리 짐으로 얹혀지면은 네. 좀 어려워지는 부분들이 더 많다 이거죠. 무역 전쟁 이겨나갈 수가 있거든요. 네. 분명히 일어나고 저는 어디 가서 그럽니다. 무역 전쟁 지금 미중 간에 싸우는 거 우리한테 천재일우의 기회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1985년도 플라자 합의 때 보세요. 네. 일본을 때려 부수니까 우리가 미국에 현대차가 들어가고 삼성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당시에. 네. 네. 그러한 기회가 온 것 같은데 이것이 너무나 빠르게 지금 환율과 금리로 옮겨가는 그런 분위기에서 조금 더 불확실성이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신 교수님께 그 대내 지금 예. 우리가 지금 특히 정부가 핑계 삼는 대외 변수, 네. 미중 분쟁에 의한 무역 충격은 네. 적어도 우리가 한국의 중국 수출로만 보면 네. 줄어든 게 지금 한 5, 6개월밖에 안 돼요. 네. 그전에는 계속 늘어났어요. 네. 그래서 정부가 이야기하는 미중 변수에 의한 충격은 아직 거의 안 왔다고 봐야 된다. 진짜 저는 중요한 대외 변수가 뭐라고 보냐면요. 대외 변수. 네네, 대외 네. 변수가 뭐라고 보냐면요. 아베 신조가 수상이 되면서 79행 하던 행화를 125행까지 올려버렸어요. 네. 2013, 네. 14년, 15년도에. 네. 이것 때문에 아까 우리 최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2015년, 16년 대한민국 수출이 마이너스로? 28개월 연속으로 마이너스 갔습니다. 아까 우리 최 박사님이 이야기하는 85년도에는요. 일본 행화가 거꾸로 강세가 됐어요. 그래서 250행 하는 행화를 플라자 합의에 의해서 120원으로 내렸거든요. 네. 이때 우리는 너무 경제가 어려우니까 전두환 정부가 네. 790원을 900원으로 환율을 올려버려요. 네. 85년 6년도에. 네. 이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수출이 살아났는데 저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아까 제조업 경쟁력 생산성 뭐 대비 무너졌다라고 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일본 엔화의 80행에서의 120행 약세. 전 이것 때문에 모든 문제가 발생을 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엔화에 대한 우리나라 환율의 상대적인 강세. 네. 지금 BIS는 계산해 본 바에 따르면 한 35% 지금 우리가 강세되어 있습니다. 네. 일본 엔화에 대해서. 네. 이것이 시동되지 않으면 저는 백약이 무효하다. 저는 그래 봐서 일본 엔화에 대한 이 우리 원화의 강세를 어떻게 시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게 저는 문재인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예. 근데 뭐 선생님이 얘기하는 그 수출하고요. 제가 아까 얘기했던 제조업하고 수출은 동전 앞뒷 면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뭐 수출의 주력 산업이 제조업이니까요. 그래서 2015, 16년도에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충격은 그러니까 그 저도 이제 동의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지금 이제 소장님이 얘기하는 건 이제 대외적인 변수보다 네. 내부적인 변수를 좀 얘기하자 그랬잖아요. 네, 네. 얘기하자는데 생산성을 지금 이제 최 박사님은 말씀하시는데 생산성 둔화는 지금 주요 국가들에서 보편적인 지금 현상이에요. 그렇죠. 금융위기 이후에 하고 이전과 근본적으로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이 저금리 함정에 빠졌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세계 경제가. 그러니까 이 저금리가 좋은 측면만 있는 게 아니라 저금리는 기본적으로 이 많은 이제 그러니까 기업들 이제 수익성이 낮은 기업들을 수명을 연장시키면서 좀비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했어요. 네. 선진 국가들에서도요. 좀비 기업들이 많이 성장하다 보니까 생산성이 전반적으로 떨어졌어요. 생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임금 증가율이 낮아가지고 지금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네, 저물가가 지속되다 보니까 계속 저금리도 지속되는 이런 이제 악순환골에 빠져 있는데 그래서 미국조차도 그러니까 생산성이 그러니까는 금융위기 이전에 비해서 한 절반 수준 이하로 떨어졌어요. 노동 생산성 보게 되면요. 그러니까 우리만 떨어진 게 아니라 OECD 주요 국가 다 떨어졌다는 얘기를 하나 좀 짚고 싶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제가 이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현 정부가 저는 이제 이 금융위기 이후에 어쨌든 간에 수출 환경이 나빠지는 상황 속에서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수출이 둔화되는 상황 속에서 저는 내수 강화라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그건 필요성을 다들 인정을 했었던 거예요. 내수 강화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에 있어서 이제 의견 차이가 있을 뿐이지 내수 강화 다 이제 우리가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고 저는 봐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소득주 성장 정책으로 이렇게 표방된 건데 문재인 정부의 치명적인 저는 실수가 뭐냐면요. 소득주 성장 정책을 얘기하면서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죠. 하나는 이제 공정경제하고 하나는 혁신성장을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왼발 오른발로 비교를 하는데 왼발로만 우리가 사람 몸이 앞으로 갈 수 없듯이 네. 왼발과 오른발이 교대로 가야지만 앞으로 갈 수 있는데 솔직히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혁신성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정권을 창출하는 데 기여했었던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을 입안했던 그 팀들이 혁신성장은 사실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솔직히 고백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제조업의 위기도 굉장히 경기 순환 쪽으로 그 당시에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경기 2017년도에. 순환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회복될 거다. 네. 이렇게 했었는데 네. 그걸 이제 지난해 말부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제조업이 어떤 하나의 이 위기가 상당히 심각하구나. 이걸 인식하면서 네. 이제 지난해 이제 이게 그러니까는 그 말부터 사실 산업 정책을 이제 그러니까 필요성을 이제 인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한 1년 한 6개월 정도를 다시 시간을 낭비한 거죠. 낭비하다 보니까는 공정경제 하나만 가지고 추진하려다 보니까는
왼발로만 계속 가려고 하니까는 이게 그러니까 잘 이게 삐끗하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네. 생긴 건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제가 저도 이제 계속 지적을 해왔던 문제인데 그 부분에 있어서 치명적으로 어쨌든 실수를 한 거는 사실인데 네. 그래서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선한 의사인지 모르겠지만 착한 의사인지 모르겠지만은 능력이 있는 훌륭한 의사는 아니다. 이런 표현까지 제가 지난해 연말에 이제 어떤 심포지엄에서 쓰고 어떤 이유가 그건데 그러면은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효과가 어쨌든 정부가 역할을 해서는 어쨌든 간에 그 이 가계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소득층에 일정하게 그러니까 상당히 저소득층과 중소득층이 무너지는 상황을 일단 저는 이제 막고는 있다 지금 막고는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뭐 크게 개선되기보다는 무너지는 것을 그러니까 이건 막고는 있는 상태다 보는 것이고 이걸 근본적으로 개선하려면은 제가 볼 때는 야당이 집권하더라도 산업 생태계를 다시 복원하지 못하면은 이 위기는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혁신 성장이란 자체가요. 오늘 이제 시작을 했다 그러죠. 그럼 3년 후에 나타나는 효과들이에요, 다. 지금 뭐 자신 뭐 벤처를 만들고 뭐 예. 제조업 르네상스를 하고 스마트 팩토리를 가더라도 그래서 이게 오른발 왼발이 아닙니다, 사실은. 혁신 성장하고 이게 가는 게 혁신 성장은 미래를 위한 투자고 그렇다면은 일단 자 왼발 오른발에 지금 안 맞는다 그러면 우린 좀 빨리 달려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차를 갈아타야죠. 차를 갈아탄다. 뛰지 말고 자전거를 타라 이거죠. 그러려면 그러니까 말씀드리는 거는 소득 주도 성장을 지금 정책의 방향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가서 계속 지금 한 발이 지금 저 뒤에서 질질 끌고 오는데 그걸 계속 뛰려고 그러지 말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봤을 때 가장 우리 경제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높일 수 있는 거는 사실 소주성 폐기입니다.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소득주도 이제 현 정부 들어서서 이렇게 주도해왔던 정책에 대한 어떤 그 평가 이런 부분은 사실 지난 한 2년여 동안에 숱한 채널에 숱한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수님들 나가시고 박사님 나가셔가지고 갑론을박을 갖다가 그렇게 해오셨던 이슈고 우리 대부분의 시청자분들, 국민 여러분들도 귀가 따갑도록 들으셨습니다. 이제 누가 옳았는지 국민이 다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정부만 모르고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얘기를 더 하자면은 뭐 한도 끝도 없겠고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봐서는 이 청자 듣는 이들도 다 각자의 생각과 철학이 다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배제하겠습니다. 배제하는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네. 김상조 신임 정책실장의 네. 스승이 정운찬 전 총리 아닙니까? 네. 정운찬 그러니까 총리한테 꼭 가서 한 말씀 듣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소득 주도 성장은 경제 정책이 아니라 인권 정책이다. 인권 정책이다. 근데 저는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최 박사님을 두고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하는 얘기인데 저는 소득주 성장 정책을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평가를 하면서 두 분 앞에 놓고 제가 이런 얘기해서 두 분을 얘기하는 건 아닌데 소득주 성장 정책의 그 이론적인 백그라운드가 포스트 케이지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저도 이제 어쨌든 간에 교단에서 어쨌든 간에 90년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학회 대충 인적 구성을 아는데 포스트 케이지아 공부하신 분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주 성장 나온 다음에 몇몇 홍장표 수석 평상시에 발표한 글 한두 편 보거나 이렇게 한 걸로 한 것이지 솔직히 말해서 포스트 케인지안에 대해서 제대로 체계적으로 공부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없이 그냥 그러니까 대충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전제해서 평가를 하고 계시는데 제가 아까 그래서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관계를 제가 시간이 길어질까 봐 제가 얘기 못했던 게 한 가지만 예를 들어서 표현을 해볼게요. 현 정부가 그러니까 그래서 자영업자 문제를 접근하는 데 속에서 네. 자영업자 문제를 카드 수수료 인하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뭐 가맹점하고 이제 본사하고 어떤 이런 관계를 갑과 을의 문제를 해결을 통해서 뭐 접근하려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그거 가지고 한시적인 대책은 될지 모르더라도 기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네. 왜 그랬냐면은 이 자영업자 문제는 기본적으로 과당 경쟁의 문제라는 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과당 경쟁은 기본적으로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제조업이 붕괴되면서 일자리가 없어지면서 잠재적인 그러니까는 이 자영업자가 굉장히 많아요. 우리 사회는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맹점의 상태를 카드 수수료 인하하고 해가지고 월 한 250만 원 정도 보장이 된다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찍이 조기 퇴직하신 분들이 퇴직금 들고서는 그걸로 뛰어듭니다. 네. 예, 아파트 경비하는 건 나니까는 250만 원 정도 나오면요. 그러면 다시 또 이제 과당 경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이 혁신 성장이라는 게 바로 그러니까 제조업 경쟁력 강화, 산업 생태계 강화가
이게 돼야지만이 거기서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적으로 민간 부분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만들어져야지만이 이걸 그러니까 이 잠재적인 이 자영업자들의 이 공급이 차단된다 이거예요. 이게 차단 안 시키면은 결국 이거는 그러니까 한시적인 대책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네. 이런 점에서 그러니까 혁신성장과 공정경제가 굉장히 예. 중요한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근데, 좋겠습니다. 예.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중에 산업 생태계의 복원이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하게 무슨 의미입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요, 네. 우리나라 이 지금 제조업이 저는 위기가 3단계로 진행됐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 이제 1단계는 뭐냐면 92년도부터 제조업의 종사자 수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네. 그게 저는 이제 탈공업화 현상이라고 그러는데, 그건 이제 선진국에서 다 경험하는 거죠. 경험하는 건데, 이런 기술이 발달하면서 제조업 종사가 줄어드니까요. 네. 줄어드는데, 그게 이제 1단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하고 선진국과의 차이가 우리나라는 굉장히 선택적으로 그러니까 공업화를 했어요. 예.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 제조 부분을 중심으로 해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관련된, 그러니까 제조업의 고부가 가치 관련된 부분들은 우리가 굉장히 할 수 없다 보니까 좀 뒤로 밀었었죠. 예. 소위 말해 제조 설계 이런 역량들 같은 것들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금융위기 이후에 그러니까는 세계 이 교역액이 급감하면서 제조업이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네, 네. 그래서 해운업, 조선업 사태가 다 터졌었죠. 철강업 사태 나고, 그다음에 3단계 위기가 뭐냐면 자동차 산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겁니다. 제조업의 그러니까 역할이 기본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예. 제조업의 역할이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가 제조업 제품은 제조업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의미를 가졌었는데, 이제는 제조업이 하나의 그러니까 거기에 데이터를 그러니까 담는 하나의 그릇으로라든가 이런 걸로 그러니까 역할이 바뀌면서 완성차 산업이 완성차 시장에서 차량 공유 사업이나 이런 걸 이게 진화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은 내연기관 중심이다 보니까 당연히 자동차 산업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 완성차 시장이 지난해 100만 대가 그러니까 세계 판매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작년부터요. 이미 그러니까 이제 세계 판매량이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제조업의 그러니까 핵심 산업들이 그러니까 지금 이제 굉장히 위상이 변해가고 있는 거예요. 변해가고 있는데 우리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제조업과 관련된 고부가 가치 부분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이 지금 제조업 다음으로 가는 우리가 플랫폼 사업 같은 것도 우리가 못 만들고 있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조업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네. 이게 위기인 거죠. 제조업의 위기인 거죠. 그러면 그다음 논의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뭐 그거 하니까 교수님 네. 추경 하는데요. 네. 저는 그렇습니다. 그게 만병통치약입니까? 만병통치약도 아닐 뿐더러 네. 이거는 밴디지 효과도 없다 저는. 밴디지 효과, 데일밴드 효과. 네, 네, 네. 이거는 제가 쓰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 그 국가재정법에 보면 정말 예측하지 못했던 뭐 산불이 났다든 태풍이 났다든 네. 어떤 예측치 못한 상황이 발생을 해서 국가가 돈을 써야 할 일이 생겼을 때 그걸 해라라는 게 그게 추경이고. 근데 거의 해마다 추경이던데요. 저는 뭐 수십 년째 추경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해마다 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는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정치권들이 너무 추경을 정말 그 정치적으로 저는 악용을 한다고 보고 있고, 네. 이번에 뭐 강릉의 산불이라든지 고성의 산불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는 뭐 미세먼지 좋다. 그거는 정말 재정법에 이야기하는 추경에 소용되는 돈이라고 할 수 있다. 근데 그 돈이라는 게 2조, 3조 정도 내외 아닙니까? 뭐 이걸 가지고 이걸 안 해주면 뭐 성장이 정체가 된다? 우리가 29조까지 추경을 썼던 적이 있어요. 과거 정부에서. 예. 성장 효과 없었어요. 네. 많은 그 재정학자들은 재정의 어떤 성장 효과가 성수 효과가 지금 1도 안 된다 지금. 네. 저는 그래서 그렇게 성장의 수단으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필요한 어떤 그 아까 미세먼지라든지 산불 그런 거라도 좀 빨리 좀 그 해결해 주는데 쓰는 거는 전 추경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죠. 저희 연구원에서 이제 재정 승수 좀 내본 게 있거든요. 박사님 재정 성수의 정확한 정의를 한번 설명해 주시죠. 재정을 이론을 썼을 때 재정 이론 썼을 예, 때. 왜 우리 GDP가 얼만큼 올라가느냐. 아하. 예. 그래서 GDP가 재정을 100억 풀었는데 GDP도 100억 플러스로 잡으면 승수가 1입니까? 뭐 1이죠. 1%, 예, 1이. 그래서 지금 10조를 지난 30년간을 했더니 10조를 쓰면은 네. GDP 성장률이 얼만큼 뭐 기대가 되세요? 10조 썼으면 10조는 효과 나야죠. GDP 0.3%밖에 안 올라갑니다. 0.3%밖에 안 예. 올라갑니까? 재정 승수라는 게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지금
6.7조를 쓴다. 0.1%예요. 거기다가 산불에 2조 뭐 2천 들어가는 거 빼면요. 0.04입니다. 아무런 효과 없어요. 근데 0.1%라는 얘기는 추경 써서 지금 예상되는 연간 전망률이 GDP 경제 성장이 성장률이 1.8%면 한 1.9% 정도 된다 이 말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제 뭐 요번에도 나오는 건 이제 과거 추경들이 30년간 다 사실은 조금 SOC 방향으로 다 갔잖아요. 네. 그게 사실 재정 승수도 굉장히 높고 네. 고용 승수도 굉장히 좋은 거에 불과하고도 10조 써봐야 0.3밖에 안 올라갔는데 네. 지금 요번 거 보면 뭐 5G, 뭐 국민체육, 뭐 제로페이 이런 데다 지금 쓰고 있거든요. 네. IMF가 우리한테 권고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추경을 하고 재정을 확대하되 국가의 생산성 높이는 데 쓰라 그랬거든요. 이런 복지 차원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 시설을 늘리는 데 쓰지 말라 그랬단 말이죠. 네. 그래서 구조를 올리면 0.5%가 올라간다고 그렇게 이제 권고를 해서 가는데 이 질문을 제가 2월 달이나 3월 달에 보면 빨리 많이 좀 하자고 얘기를 했어요. 빨리 많이 하자. 했으면 추경을. 좋겠다고 지금 제가 분명히 답을 했겠지만 지금 그 질문을 받으면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하면 안 된답니다. 최병현 교수님 혹시 반론이 있을까요? 근데요, 이 추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부턴가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 매년 해오는 이유가 글쎄. 있습니다. 예. 아까 지금 이제 그러니까는 우리 재정법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 위기 사태, 뭐 위기 이런 걸 이제 이렇게 이유로 하고 네. 있지만은 네. 과거 박근혜 정부에서도 그러니까 보게 되면 4년 중에서 네. 3번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럼 거의 상시적으로 하는 이유가 그 이전에는 왜 이명박 정부 때는 그때는 좀 적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금융위기가 그때는 끼었었으니까 좀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최근에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매년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 네. 그 이유를 경제학자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좀 이렇게 그 경제 구조의 상황의 변화를 이렇게 간과하는 게 있어요. 우리 같은 경우는 수출에 대한 의존도가요. 성장률이 그러니까 한 3% 나온다고 할 때 3% 나온다 한 40%가 그러니까 수출이 차지 역할을 합니다. 네. 직간접적으로 역할을 할 때요. 한 40% 역할을 해요.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세계 교육액이 금융위기 이전 30년하고 금융위기 이후하고요. 네. 계산을 해보면요. 교육액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26% 줄어들었습니다. 26% 줄어들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나라 수출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러다 보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대개 정부라든가 한국은행을 비롯해가지고 항상 경제 전망을 할 때 보게 되면요. 네. 설사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부터 수출이 나빠지더라도 항상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하반기에 가면 개선될 거다. 이런 낙관적인 전망들이 항상 반복돼 왔었어요. 뭐 지금 뭐냐면은 정권가에서 주식 전망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다 하반기에 가면 보니까는 좋아질 거다. 그러다 보니까는 경제 전망을 수출에 대한 네. 전망을 굉장히 낙관적으로 한 속에서 네. 성장률 전망이 나왔다 이거죠. 그러면 그 성장률 전망이 그러니까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수출이 안 나와. 안 나오니까 그러면 그만큼 성장률에 갭이 생기잖아요. 목표치만큼이요. 네. 정부가 목표했던 거하고 상당히 갭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 갭을 그러니까 메우려고 재정을 편성한 거예요. 계속 추경을 편성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되는 이유가 수출 환경이 굉장히 구조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둔화된 상황 속에서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는 게 하나 첫 번째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저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역대 기재부 장관들이 항상 그런 얘기했습니다. 추경을 편성하면서 마중물 역할 계속 그런 얘기했었어요. 근데 마중물 역할이 안 됐죠. 결과적으로 안 되고 이 정부에서도 안 되고 있고요. 그래. 네. 안 되고 있는 이유를 우리가 좀 해야 되는데 저는 재정의 역할이 지금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 필요하냐면 자 지금 우리가 수출이 나쁜 거는 그 상수예요. 그러면 내수를 강화해야 되는데 내수 강화하려면 어디를 해야 되느냐 하게 되면은 일단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소비 성향이 높은 건 다들 뭐 인정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그러니까 자활을 돕는데 써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냐면은 청년층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주거 비용 낮춰주는 데 써야 되고요. 그리고 혁신을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경제 체질을 강화하는데 생산성을 높이는데 또 써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러니까 아낌없이 써야 돼요. 저는 이 세 부분에.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단기적으로는 가계 소득과 가계 일자리가 그러니까는 늘어가지고 단기적으로 경기 부양 효과가 있고 장기적으로는 경제 체력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재정을 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는 효과가 없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그것은 자기 스스로 돈을 써가지고 그러니까 경기를 그러니까 경제 체력을 강화시킬 자신이 없다고 고백하는 거는 저는 다를 바가 없다고 봐요. 근데 그거는 본 예산에 넣어야지 왜 추경을 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역대 정부들이 지금까지 아니, 그러니까 경제 전망을 자 봐보세요. 아니, 역대 한마디만 제가 정부가 할게요. 아니, 아무리 잘못해도 아니, 제가 지금 한마디만 해볼게요. 경제가 나쁘다는 것은 이번 정부의 책임이죠. 그러니까요. 지금 봐보세요. 이번 정부도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2.5에서 2.6%를 목표치를 잡았어요. 올해요. 네. 그렇죠? 근데 제가 그랬거든요. 지난 연말부터 택도 없는 얘기다. 제가 1.8% 지난 연말부터 얘기했었던 사람이에요. 그럼 택도 없는 얘기라 그랬는데 그 당시 왜 그랬었습니까?
세계 경기 전망을 우리가 5월 달에 미중 간에 협상이 될 거라고 시장도 다 그렇게 예측했었어요. 네. 근데 트럼프가 갑자기 이게 삐끗하면서 이제 결렬돼 버렸죠. 그러니까 5월 달 지나고 나면은 하반기에는 반도체 경기라든가 그다음에 미중 갈등도 굉장히 완화될 거다 이렇게들 다 전망을 하면서 그 속에서 그러니까는 수출이익도 그러니까 한개 개선될 거라고 이렇게 봤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2.5%, 2.6%가 나왔던 건데 근데 IMF 같은 경우 와가지고 왜 그러니까 9조 이상 하라 그랬냐 하는 건 뭐냐면은 IMF에서는 지금 뭐냐면 지난해 연말부터 세계 교육의 둔화가 이게 그러니까 과거 2015, 16년도로 돌아가는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니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뭘?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난 이후에 한국에서 미국으로 수출한 거 17%가 늘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실래요? 아니 그 수출이 느는 거는 자 기업들이 있잖아요. 기업들이 아니, 늘은 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기업에 대해서 특정 국가에서 더 늘 수도 있죠, 그야 당연히. 아니 그렇다면 네. 지금 뭐 바뀌고 이런 게 다 기업에서 알아서 하는 거지 재정으로 이거를 지속 성장이 가능하지 않은 걸 다 나눠주기만 하면은 국가는 어디에 집중과 선택을 해서 갑니까? 자 지난해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을 하면서도요. 중국이 대미 수출이라든가 대미 무역 흑자가 전혀 안 줄어들었어요. 기존에 그러니까는 그 이 증가율 추세가 계속 지속됐었습니다. 지난 1년 동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 상황 우리가 경제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이 그러니까 아주 급격한 충격을 우리가 예적인 충격이 왔을 때 그게 이제 서서히 이제 이게 나타나지 바로 그 시점에 이렇게 나타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지금 중국도 그 미중 분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수출 큰 타격 없었습니다. 네, 네. 우리도 지금 미국에 수출 잘하고 있습니다. 네. 도대체 정부가 이야기하는 대외 여건의 악화가 도대체 뭘 의미하느냐. 네, 네, 네. 그러니까 대외 여건은 금년 작년이 그렇게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아까 최 박사가 이야기한 미국의 수출이 증가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생산 기지를 미국으로 옮기고 네. 미국으로 옮기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다 우리나라 수출로 잡혀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예. 선생님 근데 대여건의 악화가요. 지금 이제 제가 아까 모두에도 얘기했듯이 성장률 수치에 굉장히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수출 타격으로요. 그렇죠? 근데 그 수출의 지금 핵심은 뭐냐면 반도체입니다. 반도체가 상대적으로 다른 산업 주요 산업들에 비해 가지고 고용과 그러니까 상관성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는 거예요. 가계 부분이 자 그래서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러다 보니까 성장률 수치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선생님은 아까 그러니까 그것을 성장률 수치를 우리가 잊어버리자 포기를 하자 그러는데 일반 사람들이라든가 많은 국가에서는 성장률 수치를 가장 중요한 어떤 간에 기준으로 한단 말이에요. 중요시하는 나라는 다 후진국이에요. 아니 미국은 그런 이야기 별로 안 아니 근데 합니다. 하여튼 어쨌든 간에 정부라든가 어쨌든 간에 우리나라 언론들이 다 경기를 판단할 때 성장률 수치를 제일 먼저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성장률 수치가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지다 보니까 정부에서는 그걸 대외 여건으로 설명하는 건 저는 그건 정확한 사후적이라도 정확한 설명이라고 봐요. 조금 어려운 문제는 이야기, 조금 어려운 이야기 하나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네. 지금 수출이 우리 경제 성장률의 거의 한 40% 차지하는 건 맞습니다. 네. 근데요,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요,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그대로 증가합니다. 같이 증가합니다. 예. 따라서 수출이 증가하면 수입도 증가하기 때문에 네. 수입이 증가하면 성장률을 또 갉아먹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순수출의 성장 기여도라고 하는데 GDP 산출식의 플러스 X 마이너스 M. 그렇죠. 그래서 그 순수출의 성장 효과는 네. 생각하는 것만큼 통계적으로 크지 않습니다. 아, 예. 교수님들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요. 조금만 진정해 주시고. 자, 어쨌거나 최배우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추경할 때마다 들었던 얘기 마중물. 근데 이게 마중물까지는 안 되더라도 하다못해 그 뭡니까 이렇게 화분에 조금 이렇게 하루 정도 이틀 정도 머물면서 이 화초를 갖다가 좀 생기가 돌게 해주는 정도의 효과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게 만약에 콩나물 시루에 그 물 빠지듯이 빠져보면 이거 안 되는 거죠. 이 돈이. 자 그러면 우리 신 교수님은 또 이제 조금 세게 말씀하셨어요. 밴디지 효과도 없다 하셨는데 그러면 다음 질문입니다. 네. 연준도 앞으로 몇 번을 더 금리를 내릴지도 모르겠고 20이나 BOJ도 마이너스 예치금 금리 갖다가 더 밑으로 깊숙이 마이너스로 갈 듯이 얘기하고 있는 와중에 자 우리 한은이 그러면 몇 번 내리면 우리가 효과를 볼까요? 저는 한 번을 내리든 0.25로 네, 두 번을 내리든 네, 세 번을 내리든 우리 한은이 네, 우리 경제 성장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다.
금리 인하로 인한 경기 부양 효과는 네. 없다. 박근혜 정부 들어와 가지고 5번 내렸어요. 네. 5번 내리는 동안에 2.75에서 아마 1.5까지인가 내려갔습니다. 1.25까지 내렸었죠. 내려갔죠? 성장률 계속 떨어졌어요. 네. 저는 기준금리를 내려서 시중금리를 떨어뜨리면 그게 투자를 살리고 부채 부담을 줄이는 효과보다도 네. 이자 소득을 줄이는 효과가 훨씬 크기 때문에 민간 소비에 마이너스 효과를 가져올 것이고, 지금 투자를 안 하는 것은 금리의 높낮이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정부와 같은 정책 하에서는 도저히 투자할 형편도 안 되고 분위기도 안 되고 전망도 없다. 이것이 지금 투자 설비 투자가 안 되는 이유란 말이에요. 네. 따라서 금리 저는 3번, 4번, 5번 아니라 0%로 가봐라. 부작용만 생기지 한국의 경제 설비 투자 안 살아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는 금리 인하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해서는 안 된다. 네, 왜냐하면 아니 저 바깥에서 막 내려도요. 내려도 하면 안 되는 게, 아까 말씀드린 다른 그 이제 미국을 쫓아서 같이 같은 배를 타는 건 좋은데 네. 우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민국의 경제 얘기는 다 이 경상수지 적자가 나오고 거기다가 원화 약세로 돌아가는 겁니다. 근데 금리 인하라는 건 바로 원화 약세를 갖고 오는 거거든요. 네. 이러다가 진짜 미국이 뭐 2조 달러 인프라 하면서 쭉 자기네 뭐 증시 쭉 올리면 달러 강세로 가면서 우리는 원화 약세로 간다? 그럼 우리가 북구덩이 지고 지금 기름지고 북구덩이 들어가는 순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신중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주열 총재가 지금 지난 보름 동안 3차례 계획된 행사장에서 네. 역대급으로 예. 지금 집중도 높게 금리 인하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네. 조금 더 이 이제 숫자들 나오시는 거 보고 미국이 뭐 금리 인하하는 7월달, 8월달을 보시고 해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조금 경기가 우리 경상수지라든가 이런 것들을 좀 더 고려해서 좀 침착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백은 교수님은 금리 인하에 대한 저는 그 신세선 교수님하고 똑같이 경기 부양 효과는 없다고 봐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연준에서도 지금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는 건요, 경기 실물 경기하고 관계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이제 뭐 트럼프가 요구하는 것도 뭐 일부 있겠지만은 네. 그것보다는 아마 이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28, 29일 날 이제 일본에서 G20 정상회담 이제 끝나고 나서 네. 더 이게 악화됐을 때, 미중 간에 네, 미중 간의 이 갈등이 더 악화됐을 때 금융시장 충격이요. 주식시장을 비롯해서 금융시장 충격이 왔을 때 거기에 대한 하나의 그러니까 버퍼링 효과로서, 완충 효과로서, 그러니까는 이 그 연준이 금리 인하로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이제 완화시키는 네. 이런 거를 이제 그러니까 검토를 한 걸로 알고 있고, 첫 번째가요. 예.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입장 속에서는 거기다 또 추가로 뭐냐면 이제 환율 지금 환율 전쟁도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럼 이제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이래서 이 한은이 굉장히 지금 진퇴양난에 빠진 거는 네. 이주열 총재도 그러니까 실물 경기 부양이 별로 효과 없다는 것은 과거부터 계속 얘기했던 거예요. 네. 그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얘기는 계속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압박이 들어오니까 인하하고 했었는데, 이번에도 그러니까 만약에 금융시장이 만약에 충격을 받는다면은 저는 같이 쫓아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고 봐요. 예, 금리 인하를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그때 우리가 7월 달에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면은 네. 우리는 아마 8월 달 정도 쫓아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는데, 그랬을 때 뭐 아까 최양호 고문님께서 얘기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환율은 제가 볼 때는 같이 내리기 때문에 아하. 별 큰 영향은 없다고 저는 이제 보고 있고요. 오히려 그러니까는 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을 때, 그건 이제 우리 환율 변동성을 굉장히 키울 수 있죠. 우리한테니까요. 네. 그런데 지금 금융적인 요인 때문에 미중 간의 이 문제가 얼마나 악화되느냐. 악화되게 되면 아무래도 미국의 이제 월가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시적으로라도 받게 된다면은, 그러니까 연준이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만약에 완화적으로 나온다면은 유럽하고 그러니까는 뭐 일본 같은 경우야 어쨌든 간에 이 유로화라든가 엔화 약세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 경기를 부양을 이렇게 해왔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그러니까 동참을 하려고 할 것이고요. 예. 하려고 할 것이고, 그리고 만약에 금융시장이 만약에 불안해지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뭐 어차피 외국인들의 저게 굉장히 투자자들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한국은행도 어느 정도 그러니까 보조를 맞출 수밖에 저는 없다고 봐요. 네. 없다고 보는데, 한 가지 조건은 뭐냐면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저는 그 이 장치는 좀 필요하다고 봐요. 최근에 그래서 우리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네, 네. 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그널을 보낸 이유도 저는 거기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미국이 금리를 네. 내리는 공식이 있거든요. 테일러 준칙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네. 지금 미국이 뭐 트럼프가 내려라 하는 목적이 뭔지는 의도는 모르겠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빚이 많답니다. 글쎄, 그렇기도 하고. 그래서 트럼프가 내려라고 하는 거하고
그 연준의 의장과 그 연준 이사들이 내려야 되는가 하는 그 메커니즘이 다릅니다. 네. 지금 제가 그 페드를 계속 네. 모니터를 하고 있는데 네. 미국이 지금 금리를 내려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네. 인플레가 너무 낮은 거예요. 인플레가 너무 낮았어. 네, 2% 목표인데 네. 2% 목표 정도 물가가 가면 금리 변동이 없는데 네. 이 금리가 계속 떨어지니까 이제 물가가 인플레가 떨어지니까 떨어지니까. 이거를 2%로 끌어올리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테일러 공식에 그 0.5 기울기로 지금 그 계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우리 최백운 교수님의 그 보완을 해서 연준이 지금 금리를 내린다고 하면 그 근거는 인플레가 너무 낮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인플레가 낮은 것은 일시적이라고 했는데 네. 이게 일시적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이번에 그 발표거든요. 따라서 미국이 금리를 내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이유는 인플레 목표를 2%로 끌어올린 자라고 하는 게 연준의 일단 적어도 표면적인 이유다. 근데 트럼프 의도를 진짜 몰라서 그렇게 저는 봤어요. 몰라요. 제가 알기로는요. 지금 미중 간에 이제 싸움하는 상황 속에서 위안화가 지금 어쨌든 간에 약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게 이제 관세 효과를 굉장히 둔화시키고 희석시키고 네.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는 어쨌든 간에 금리 인하를 통해 가지고 좀 달러 가치 약세. 좀 약세를 좀 이제 가자는 거 하나 하고 그다음에는 뭐냐면 내년 지금 선거로 이제 진입하잖아요. 그러니까 좀 이게 우리 경제학자라고 볼 때는 이미 거의 잠재 성장률에 지금 이제 진입하고 있는데도 과열을 하더라도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고 싶은 거죠. 트럼프는 네, 이 선거에 유리하게 가려면요. 그러니까요. 트럼프의 속을 갖다가 가장 잘 아시는 우리 최 박사님. 이번에 또 몇 명이 한국에 왔어요. 한국에 저기 대통령 뭐 조천기도에서 또 네, 트럼프 네, 측근들에서 네. 나왔는데요. 절대로 올해 경기 안 올린답니다. 낮아질 대로 그냥 내버려 두고 내년 초부터 올리겠다는 거예요. 금년에는 내버려 두고. 그러니까 빅 베스트업 효과로 해서 쭉 빠져도 내년에 충분히 올릴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2조 인프라 이런 것들을 하는데 걔네들이 걱정한 건 아까 신 교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실질 금리가 기준금리 빼기 물가상승률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물가상승률이 안 오니까 실질 금리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지금 자기네 저걸 하는데 네. 이 환율 문제는 네. 이런 금리보다는 일방향으로 좀 중국이 하도 움직이고 있으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고를 주는 거고 네. 뭐 하는 거지. 지금 일단요 미국 경제요 하반기에 좋게 안 봅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네들이 하는 얘기. 근데 뭐 아시잖아요. 이 어떻게- 정치인들이 하는 거 쭉 떨어뜨렸다가 쫙 올리는 거. 그게 우리 시장에서는 그 전략가들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의 그거죠. 이걸 갖다가 내년 한참 투표할 내년 11월 그때까지 이 호경기를 이 좋은 장소를 어떻게 끌고 가겠나. 가요. 금년엔 조금 주저앉더라도 내버려 두고 내년에 한참 유세할 때 그때 또 바짝 올라가는 뭐 이런 얘기가 정점에서 투표가 있게 만드는 겁니다. 와 벌써 시간이 막 오버합니다. 지금 마지막 질문 여쭙기 전에 최 박사님 네. 한 달 전에 우리 신 교수님 나오셔가지고 트럼프가 재선이 되겠어요 말씀하셨거든요. 네. 최근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아껴 마지 않는 폭스 뉴스에서도 폭스 TV에서도 여론조사 해보니까 뭐 샌더스한테도 저 바이든한테도 저 하는데 우리 최 박사님은 또 그렇게 안 보시죠? 그 이제 뭐 구글 트렌드나 뭐 AI로 뽑은 걸로 보면 어떻게 되냐면 트럼프가 네. 최저 득표율이 54%로 나왔습니다. 최저 득표율이 네, 최저로 내년 대선에서 대선에서 54%인데 이 뭐 민주당에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득표율이 47%로 나왔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가짜 뉴스 같고요. 또 러시아에서 해킹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세동 교수님하고 저하고 이제 내기가 성립이 되는 거죠. 내기가. 예. 근데요, 제가 네. 지난번 2016년 선거할 때 네. 제가 국내 전문가에서 유일하게 맞췄던 사람입니다. 저도 트럼프 공개 된다고 방송에서. 얘기하고 다녔던 그래서 사람입니다. 공개 네. 방송에서 네, 제가 그러셨구나. 11월 4일 날 한국경제TV 나가가지고 네. 당시에 김동원 씨가 물어보길래 네. 제가 트럼프가 될 거다고 그렇게 11월 얘기했는데 4일 날 하셨으면 저보다 한참 뒤네요. 저 아니, 9월 달부터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네, 그때 됐던 알겠습니다. 이유가 네. 저는 이번 선거가 보게 되면 예를 들어서 바이든이 만약에 후보가 된다면은 트럼프가 이길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바이든이 되면 예, 이런 힐러리하고 좀 비슷한 저건데 구도인데 그 당시에도 힐러리가 굉장히 10월 달까지 굉장히 당선 가능성이 90% 이상으로 얘기했었잖아요. 네. 10월 달까지요. 네. 근데 왜 졌었냐면요. 제가 그때 그런 얘기했었어요. 힐러리 지지층들은 굉장히 소극적 지지층들이 많다. 트럼프가 싫어가지고 지지하는데 소극적 지지층은 투표에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 네. 반면에 트럼프는 굉장히 지지층들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아주
그 뭡니까 아주 열광적인 지지자들만 거기에다가 또 얘네들은 샤이 트럼프도 많았죠. 그렇죠. 네. 네. 걔네들은 그러니까 투표율을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이제 지지층들이다 이거예요. 네. 네? 그게 저는 이렇게 분석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여전히 그 구도는 유효한데 바이든 같은 경우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미국 시민들이 봤을 때 힐러리가 됐을 때 미국이 변할 것 같으냐? 변화가 전혀 없을 것 같다 이거죠. 굉장히 그러니까 미국의 메인스트림의 하나니까요. 근데 바이든도 마찬가지 그런 이미지죠. 그러니까 뭐 샌더스라든가 좀 아주 그냥 뭐 아주 그냥 레디컬한 사람들이 이렇게 되면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바이든 같은 사람이 되면은 제가 볼 때는 똑같은 구도가 2016년과 똑같은 판이 저는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그러면 그 말은 제가 하나 듣고 왔어요. 지금 대통령이 트럼프가 아니더라도 트럼프가 하는 정책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뭐 그 얘기는 많이들. 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마무리 질문입니다. 자, 이제 경제 투톱이 바뀌었습니다. 정책실장하고 경제수석 바뀌었습니다. 뭐 개각도 좀 있을 것 같고 한데요. 뭐 기대감도 있고 우려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우리 세 분 박사님의 기대와 주문, 우리 최영호 박사님부터. 일단 뭐 소통을 많이 해주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이런 변환기에 특히 뭐 학자들이 지금 계속 정책 실장을 지금 갔단 말이죠. 그런데도 세 번째가 지금 학자이기 때문에 네. 좀 더 일할 수 있는 이 정부 쪽 인사들을 잘 협조하고 특히 국회에서의 이제 문제들이 많으니까 그런 면에서 소통만 잘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뭐 만기친남적으로 지금 끌고 갈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신 교수님 전 기대 안 하고요. 기대 안. 진짜. 우리가 2년 동안 그렇게 시간을 내어서 정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 정책은 잘못됐다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외골수로 가시는 것을 보고 저는 이제 기대를 이제 접었고요. 네. 그 다음에 주문을 하는 게 있다고 하면 제발 좀 창원 가시고 창원? 거제 좀 가시고 구미 좀 가시고 이제 지금 뭐 포항, 창원, 그 구미 지난주에 다 다녀왔는데요. 네. 지금 현장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보시고 제발 삼성 이재용 회장 좀 만나지 마시고 구미 좀 가셔서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이 얼마나 지금 어려운가 그리고 가게를 하고 있지만 닫을 수가 없어서 닫혀지지가 않아서 지금 공장을 가동하는 그런 막다른 골목에 계신 우리 중소자영업 수십만 우리 중소자영업 중소기업들의 어떤 아픔을 조금이라도 도와준다는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 저는 현 정부로서 기대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것이고요. 뭐 경제 살릴 수 있는 그런 정책이 나오기는 저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최병민 교수님. 저는 뭐 이 프로에 오랜만에 나왔으니까요. 네. 제가 하나 그 제가 알고 있는 얘기를 하나 좀 공개를 해드릴게요. 그 신세동 교수님이 얘기하는 지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하고 현 정부가 정확하게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마지막 인재니까는 남은 3년 동안에 총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부분이 산업정책 부분입니다. 뒤늦게나마 제가 지난 연말부터 이제 했다고 했는데 한 1년 6개월을 낭비했다고 표현했는데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그러니까 태스크포스의 팀장을 지금 이제 김상조 실장이 맡은 거예요. 산업정책은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인 부서의 협력이 필요한 문제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이제 김상조 실장이 얼마나 큰 밑그림을 그려내느냐에 저런 이제 결과가 달려 있을 텐데 현 정부가 다행스럽게 지금 인식의 변화가 생긴 건 뭐냐면요. 산업정책 효과가 아까 최영호 고문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단기간 내니까 올해 내에 이렇게 성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은 어쨌든 간에 정권이 바뀌어도 이 부분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이 정부가 정권 말기 정도에 가서 조금 효과가 나는 어떤 기대를 가지고 산업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이런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런 점에서 이 단기 성과보다도 지금 어쨌든 간에 산업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좀 강화하겠다. 그래서 다음 정권에서 그것이 효과가 나는 것을 그러니까 기대를 하면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진행하는 입장에서 좀 제가 오버하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경제 투톱이 바뀌고 어떤 정책 기조는 그대로 개성한다 하는 이런 어떤 멘트들이 나왔을 때 제 지인 중에 그 얘기가 너무나 공감이 돼가지고 네. 야 이거 후시딘을 계속 한 달 발랐는데 낫질 않아서 다른 약 달라 했더니 뭐 마데카소를 주네. 좀 이런 어떤
굉장히 공감 가는 멘트라 가지고 한번 마지막에 한번 내려봅니다. 아, 우리 박사님 뭐 조금 미진하시죠? 조금 미진하신데 또 정해진 시간이 있고 평소보다 저희 한 10분여 오버했습니다. 네. 긴 근데 시간. 오히려 있잖아요. 네. 그러지 말고 우리가 저를 한 딱 불러가지고 네? 그냥 제 얘기를 최 일관되게 최 쫙 교수님은 얘기를 한번 하게 쫙 하고, 일관되게 그다음에 한번 듣고. 신세동 교수도 하루 나가서 쫙 쫙 얘기하는데 한번 듣고. 그게 아마 독자들한테는 그럼 재미없어요. 시청자들한테 아니에요. 그럼 그래 재미없어요. 시청자들이 그래야지만이 재미가 없어요. 시청자들이 그리고 판단을 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막 섞이게 되면은 그럼 제가 나면 안 봐. 그최 교수만 보지. 섞이게 되면은 판단을 못 해요 시청자들이. 아니 그럼 유튜브 보죠. 그럼 충분히 판단하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또 국민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오늘 세 분 뭐 아낌없이 이렇게 기탄 없이 의견 밝혀주신 거 감사드리고 저희는 또 다음 주 새로운 내용으로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우 아까는 막 굳건했습니다. 한참 뭐. 남진 나오나 이렇게 있어야 이게 쇼가 되는 거예요. 남진 나오나가 정치도 옛날 BJ와 애착 때가 참 전국에 다 가지고 있습니다.